김설단 작가님 원작 붉은 방 3부. 건물 앞에는 승합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소령과 일행은 승합차 뒷좌석에 올라탔다. 운전석에는 부사관 한 명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승합차는 다시 꼬불꼬불 바리케이드 사이를 뚫고 도로로 빠져나갔다. 혜주를 비롯한 4명은 말이 없었다. 각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길은 없었지만 혜주의 머릿속과 별반 다르진 않을 것 같았다. 과연 지금 선택이 제대로 된 선택일까? 지금이라도 그만 빠지겠다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혹시라도 감염되어 죽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이 길이 이승을 달리는 마지막 길이 되는 게 아닐까? 고민이 쌓이는 만큼 그 반대편에는 사태의 원만한 수습 뒤에 주어질 엄청난 보상에 대한 기대들이 같은 부피로 들어차 있겠지. 부검팀장이라면 경찰 고위 간부직으로 승진할 수도 있을 것이고, 보건부 관리는 더 편하고 실권 있는 부서의장으로 옮겨갈 수도 있을 것이었다. 혜주 역시 보건부의 폐암연구소에 평생 연구원 자리를 보장받지 못하란 법이 없었다. 하지만 과정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선뜻 자원한 것일까? 혜주는 궁금증이 일었다. 과장은 뭔가를 얻기 위해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한 명성과 지위를 가지지 않았는가? 어쩌면 과장은 혜주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잊지 않은 몇 안 되는 진짜 의사일 수도. 아니, 혜주는 이내 속으로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이 나라에서 그런 희생정신에 불타는 의사가 저토록 높은 지위까지 오른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혜주는 언젠가 허준의 일대기를 읽은 생각이 났다. 혜주의 고향 밀양에는 여름에도 얼음이 어는 얼음골이 유명했다. 그곳에서 허준이 스승 유이태를 해부하였다는 이야기. 암을 연구하도록 자신의 시신을 제자에게 맡겼다는 허준의 스승 유이태와 그 스승을 해부한 제자 허준. 그런 의사들이 요즘 세상에도 있을까? 어릴 적 진규와 함께 의사의 꿈을 키우던 시절, 둘은 허준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을 읽고 몇 시간 동안이나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도 커서 꼭 암을 고치자고. 그때는 그런 순수한 열망만 있으면 학문적인 성공뿐 아니라 사회적인 성공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천진난만했다고도 할 만했다. 사회적으로 기반이 닦여 있지 않으면 연구를 할 여유도 가질 수 없는 것이 혜주가 경험한 현실이었다. 혜주는 차를 타고 가며 잠을 좀 자두려고 했지만 이런저런 생각에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다. 나머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과장은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몰이 하는지 팔짱을 낀 채 내내 말이 없었다. 부검팀장은 수시로 창밖을 내다보며 어디로 가는 중인지 가늠해보는 것 같았다. 창밖에 어둠이 짙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는 습관적으로 창밖을 보았다. 경찰 출신이라 경계심이 몸에 밴 듯했다. 보건부 관리는 코트에 손을 찌르고 고개를 앞으로 약간 숙인 자세로 꼼짝하지 않았다. 눈이 워낙 작아 감고 있는지 뜨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상체가 꼿꼿한 것으로 보아선 조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 역시 혜주처럼 잠을 청해보려 하지만 잠이 오지 않는 것일 수도 있었다. 소령은 모자를 푹 눌러쓴 채로 앉아 있었다. 마치 나머지 넷을 감시하는 것 같았다. 혜주는 이 기묘한 정적을 깨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혹시 가는 길에 읽을 만한 보고서 같은 거라도 준비해 오지 않으셨어요?
소령을 향한 말이었다. 아직 상황이 초기 단계라 아까 제가 브리핑한 내용 외에는 보고된 바가 거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죄송할 것까진. 혜주는 딱 잘라 말하는 소령의 말투가 어쩐지 미덥지 못했다. 막무가내로 일에 끌려 들어올 때 자신을 데려왔던 두 사내 역시 군대식 말투였다. 괜히 군인은 모두 거짓말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들 각자가 맡은 부분에 관한 정보밖에 알지 못하므로 자연스럽게 자신의 업무가 아닌 부분은 감추어진다. 오르막을 한참 꼬불꼬불 올라가던 차가 비포장길로 들어섰다. 어차피 눈을 붙이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혜주였지만 이제는 아예 잠을 잘 수가 없게 되어버렸다. 수시로 엉덩이가 의자에서 들썩거렸다. 승합차로 이런 포장도 되지 않은 산길을 올라가다니. 앞유리 멀리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이제 도착한 걸까? 혜주는 오른손으로 안경을 치켜 올리며 전방을 주시했다. 어둠 너머로 아까 본 것과 똑같이 생긴 노란 바리케이드가 보였다. 차가 속력을 줄이며 다가가자 바리케이드 앞에 초병이 총을 들고 서 있고 정지라는 램프가 켜져 있는 것이 보였다. 차가 바리케이드 앞에 멈춰서자 램프는 라이트 꺼라고 바뀌었다. 승합차의 라이트가 꺼지자 형광조끼를 입은 초병이 뚜벅뚜벅 차 쪽으로 걸어왔다. 운전석에 있던 부사관은 운전석 창문을 내렸다. 충성! 초병은 부사관을 보자 먼저 경례를 붙였다. 영화에서처럼 총을 겨누고 암호를 교환하는 모습은 없었다. 혜주는 초병 혼자 저 거대한 바리케이드를 치우려나 싶었다. 혜주가 상관할 일은 아니었지만 함께 내려서 바리케이드 치우는 일을 도와야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쓸데없는 걱정이 들었다. 그때 소령이 승합차의 옆문을 열었다. 내려서 차를 갈아타시죠. 차를 갈아타는구나. 혜주는 잠시였지만 쓸데없는 고민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긴 승합차를 타고 이 험난한 산길을 계속 들어가기도 힘들었다. 4명은 별말 없이 차에서 내렸다. 보안을 위해 휴대폰 같은 외부와의 연락수단을 압수하겠습니다. 초병이 말했다. 군인 특유의 고함치는 듯한 말투였다. 소령이 내내 넷을 감시한 것도 혹시 외부로 전화를 할까봐 그랬던 것일까? 이해해 주시죠. 여기부터는 작전 지역입니다. 넷 중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지만 소령은 그렇게 거들었다. 과장과 해주 일행은 군말 없이 핸드폰을 꺼내 전원을 끄고 초병에게 건네주었다. 초병은 바지에 달린 호주머니에서 증거 수집을 할 때나 쓸 것 같은 투명한 비닐봉투를 꺼내어 넷의 휴대폰을 담았다. 그리고는 봉투를 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죄송하지만 확인을 위해 몸수색을 하겠습니다. 양팔을 들어 올려 주십시오. 초병은 다시 한번 넷에게 말했다. 해주 일행은 멋쩍은 듯 서로를 쳐다보았다. 이해해 주십시오. 소령이 다시 한번 말을 거들었다. 해주는 자신이 여자라는 생각에 약간 불편해졌다. 과장과 부검팀장 그리고 보건부 관리의 순으로 몸수색을 마친 초병이 해주 차례에서는 몇 초간 망설인 것도 같은 이유였을 것이다. 초병은 해주가 불쾌해하지 않도록 조심스레 몸수색을 마쳤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병은 딱딱하게 자신의 임무를 마쳤음을 보고했다. 소령은 몸수색을 끝낸 4명을 이끌고 바리케이드 옆을 돌아서 지났다. 어두워 자세히 보이진 않았지만 50m쯤 떨어진 지점에 대기하고 있는 군용 지프차가 보였다.
넷은 산지 특유의 습기찬 방공기를 뚫고 지프 쪽으로 걸어갔다. 지프에는 따로 운전병이 있는지 승합차를 운전해온 부사관은 내리지 않았다. 하긴 승합차를 다시 왔던 곳으로 운전해갈 사람이 필요하기도 하니까. 지프차는 6인승이었다. 얼룩덜룩한 위장 무늬가 칠해지긴 했지만 시중에서 판매되는 국산 지프차와 별반 다른 게 없어 보였다. 과장을 비롯한 해주 일행은 모두 뒤쪽으로 탔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소령은 차에 타지 않고 말했다. 다들 약간 놀라는 눈치였다. 소령도 함께 가는 게 아니었어? 과장이 물었다. 아닙니다. 제 임무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붉은 손 하나의 지휘를 받으실 겁니다. 그럼 무사히 일을 끝마치시기를 빌겠습니다. 소령은 말을 끝내자마자 곧바로 문을 닫아버렸다. 혜주는 군인은 다 거짓말쟁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채 가시기도 전에 운전석에 앉아있던 상병 계급장을 단 병사는 급히 차를 출발시켰다. 이별의 말도 나누지 못한 채 헤어지는 소령의 모습이 차 뒤쪽 유리창 너머로 보였다. 그는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차를 향해 경례를 붙이고 있었다. 자신보다 계급이 높은 군인이 탄 것도 아닌데 그는 도대체 무엇을 향해 경례를 하는 것일까? 지프차는 한참을 달렸다. 넷은 소령의 감시가 없어졌는데도 서로 말이 없었다. 해주 앞자리에 앉은 보건부 관리와 과장은 서로 안면이 있었던 것 같은 눈치였지만 분위기는 서먹했다. 해주와 과장 역시 서로 무슨 대화를 나눌 법도 했지만 아무 말이 없었다. 해주가 먼저 말을 꺼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해주가 지금 당장 과장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은 말은 이런 거였다. 과장님, 왜 저를 끌어들이셨어요? 하지만 그 말을 이 자리에서 할 수는 없었다. 어쩌면 앞으로 영원히 물어보지 못할 질문일 수도 있었다. 시간이 흘러 해주가 묻지 않아도 과장이 먼저 설명해 줄 날이 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아니었다. 차 앞 유리 너머로 희한한 형상이 보였다. 우주인 같은 복장을 한 군인들이었다. 화생방 방호복이었다. 그 옆에는 커다란 진공청소기 같은 이상한 기계가 놓여 있었다. 지프차는 그 앞에서 정차했다. 화생방이 다가와 경례를 붙였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상병은 차의 4개 창문을 모두 내렸다. 해주는 무슨 일일까 궁금했지만 금방 알게 되었다. 화생방은 조수석 쪽으로 다가왔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무엇을 신뢰하는지 말하지도 않은 채 화생방은 옆에 있던 이상한 기계에서 이어져 나온 호스의 끄트머리를 창문에 집어넣었다. 호스에서는 흰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 4명은 기침을 했다. 소독 연기가 많이 독하진 않았지만 아무 예고 없이 차 안에 연기를 뿜어버리자 순식간에 눈앞이 하얗게 변하면서 기침이 쏟아져 나왔다. 막무가내로 소독 연기를 뿜어버리는 군인들에게 무례함을 느낀 게 해주만은 아니었다. 뭐하는 짓이야? 부검팀장의 걸걸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러나 어떤 해명도 사과도 없었다. 연기는 서서히 사그라졌다. 연기가 어느 정도 가시고 나자 덜컹거리는 차가 출발하는 것이 느껴졌다. 차의 속력이 높아지자 운전을 하는 상병은 연기가 아직 다 빠지지도 않았는데
창문을 모두 닫아버렸다. 죄송합니다. 대대장님 명령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작전 지역에서는 누구나 구역을 통과할 때마다 소독을 받아야 합니다. 상병은 그때서야 설명했다. 4명은 별다른 대꾸도 이의 제기도 없이 그대로 차에 몸을 맡겼다. 저기 보이는 건 뭡니까? 습관적으로 창밖을 기웃거리던 부검 팀장이 입을 열었다. 그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검은 밤하늘에 희뿌연 연기가 치솟고 있었다. 뭐 말씀하시는 겁니까? 운전을 하느라 한눈을 팔 수 없는 상병이 되물어왔다. 왼편에 보이는 연기 말이오. 과장이 부검 팀장 대신 설명을 했다. 시체 소각하는 연기입니다. 소각? 아직 원인이 규명되지도 않았다면서 막무가내로 소각을 하는 겁니까? 과장이 인상을 찌푸리며 되물었다. 대대장님 명령입니다. 상병은 속 편하게 대답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이리라. 그 대대장이라는 사람 좀 만나야겠군. 과장은 불편한 신기를 털어내며 혼잣말을 했다. 상병이 그 말을 들었는지 대꾸를 해왔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대대장님께서 주무시지 않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그리로 가는 중입니다. 4명은 궁금증과 안도가 뒤섞인 표정으로 아무 말이 없었다. 대대장이라면 이른바 붉은 손 하나였다.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이런 위험한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투철한 군인 정신을 가진 사람일까? 아니면 그 역시 사태 수습 이후에 뭔가 엄청난 보상을 약속받은 것일까? 아마 차에 타고 있는 우리들처럼 그런 심정들이 복잡하게 섞여 있는 상태이겠지. 꽤 여러 개의 천막 막사가 세워진 평평한 공터에 이르러 차가 멈추었다. 군용 천막으로 만들어진 막사라 어둠에 섞여 잘 보이진 않았지만 너댓 개 정도 되어 보였다. 차는 공터 입구에서 시동을 껐다. 권총을 찬 군인 한 명이 다가왔다. 젊은 중사였다. 그는 뒷좌석의 문을 열었다. 어서 오십시오. 대대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일행은 차에서 내려 중사를 따라갔다. 중사는 2번째 막사 쪽으로 걸어갔다. 막사 앞을 지키고 있던 초병이 경례를 붙여왔다. 중사는 경례도 받지 않고 막사의 문을 열었다. 충성! 그래. 도착했나? 안쪽에서 칼칼한 목소리가 들렸다. 평소에 고함을 많이 치는 사령관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들어오시라고 해. 네. 중사는 일행을 향해 뒤쪽으로 돌아섰다. 들어오시죠. 과정을 선두로 일행은 막사 안으로 들어섰다. 막사 안에는 중령 계급장을 단 대대장이 서서 그들을 맞았다. 어서 오시오. 거기 의자에 앉아요. 한쪽에 마련된 테이블과 의자를 가리키며 대대장이 말했다. 중키에 약간 마른 체형의 대대장은 전체적으로 날카로운 인상은 아니었지만 눈매만은 매서웠다. 얼핏 보면 50대 정도로 보이지만 얼굴이 검게 탄 까닭에 늙어 보이는 것뿐 실제로는 더 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행은 테이블 쪽으로 가서 의자 하나씩을 차지하고 앉았다. 대대장도 남은 의자에 앉았다. 테이블까지 마련된 막사는 사령관의 집무 공간답게 깔끔하게 잘 정돈되어 있었다. 소각을 지시하신 것이 중령입니까? 다짜고짜 과장이 물었다. 원래 직설적인 성격이란 건 알았지만 해주는 과장의 말에 약간 놀랐다. 딱딱한 병행의 분위기에 해주는 어느 정도 압도되어 있었지만 과장은 전혀 그런 기색이 없었다. 과장은 확실히 남다른 면모를 지니고 있었다. 그건 말이오. 그렇소. 내가 지시했소.
마침 버섯 재배하던 건물이 소각장으로 쓰기도 좋고 해서. 과장의 공격적인 질문에도 대대장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대답했다. 아직 사태의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마당에 그렇게 아무렇게나 처리해도 되는 겁니까? 과장은 다시 한번 따지듯 말했다. 아까보다 훨씬 날이 선 말투였다. 대대장을 문책하는 것 같은 느낌마저 풍겼다. 아직 사태의 원인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렇게 처리해도 괜찮을까요? 하는 식으로 좀 더 공손하게 물어야 했던 게 아닐까 혜주는 생각했다. 하지만 어차피 내뱉어진 말이고 내중 팀장은 과장이니 말릴 수도 없는 일이었다. 전염병이 퍼지는 데는 소각하는 게 최상이요. 이 사람을 묻어놓으면 들쥐가 파먹어서 이 평균을 옮긴단 말이야. 대대장은 역시 아무렇지 않게 심지어 얼굴에 미소까지 띄고 대답했다. 대대장의 말도 틀린 건 아니었다. 물론 전염병이라는 가정하에서 말이지만. 하지만 전염병인지 어떤 건지도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이게 전염병이 아니면 뭐겠소? 하루에 사람이 하나씩 죽어나가고 있어. 시체는 발생하는 즉시 소각시키라는 명령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요. 대대장의 퉁명스러운 대답이었다. 군이 이곳을 관할한 지 이틀밖에 안 된 건가요? 혜주가 대대장과 과장 사이 신경전의 맥을 끊을 겸해서 다른 쪽으로 말을 돌렸다. 거의 일주일은 되었지. 대대장이 대답했다. 하지만 죽은 사병은 둘뿐이라고 하던데요? 사병 둘, 내 피 같은 부하들이 죽었지. 그리고 먼저 1차로 왔던 붉은 손 4명, 사망자 합이 6. 넷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다. 1차로 왔던 붉은 손? 분명 소령은 자신들이 처음으로 투입되는 팀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우린 우리가 처음인 줄 알고 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과장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한 음성으로 물었다. 그래요? 거참. 나야 외부에서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진 알 수가 있나. 뭐 어쨌든 그랬더니 유감이요. 뭔가 본부에서 행정상의 착오가 있었나 보지. 대대장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마치 해주 일행을 놀리는 듯했다. 우리 속였어! 부검 팀장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해주는 머리가 멍해진 탓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이제 와서 어쩌겠습니까? 보건부 관리는 씩씩거리는 부검 팀장을 달랬다. 보건부 관리는 체념이 빠른 건지 현실 인식이 빠른 건진 몰라도 화를 잘 사귀는 편 같았다. 그때 과장의 입에서 나온 말이 의외였다. 보고말 시신은 남겨두고 소각하신 겁니까? 혜주는 다시 한번 과장이라는 사람의 존재 자체에 전율을 느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이 분하지도 않은 걸까? 이렇게 쉽고 빠르게 감정을 다스리고 냉철할 정도로 처음의 목적으로 돌아가다니. 그 순간 또 다른 의심이 들었다. 혹시 과장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온 게 아닐까? 이런 사실을 미리 알면서도 과장이 자신을 끌어들였을 리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찜찜한 건 어쩔 수 없었다. 아마 없을 거요. 희생자가 생겨나는 족족 태워버렸으니. 그럼 무책임한 대답이 어디 있어? 과장은 벌컥 화를 내며 격양된 목소리로 고함을 쳤다. 과장이 이처럼 감정을 날 것 그대로 드러내는 것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혜주였다. 혜주가 보아온 과장은 언제나 침착했고 심지어 때로는 비인간적으로 보일 정도로 냉철한 인물이었다. 대대장의 말이 실로 무책임하긴 했지만 혜주는 과장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속았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와 앞서온 팀이 모두 사망했다는 말을 들은 공포에 이미 자신의 임무는 잊어버리고 있던 혜주였다. 과장의 질책이 대대장을 향한 것이 아니라 혜주 자신에 대한 것처럼 느껴졌다. 혜주는 다시 한번 자신의 막중한 임무를 상기했다.
그래, 우린 생명을 구하러 여기 온 거야. 속으로 그렇게 되뇌는 순간 자신이 좀 덜 계산적으로 바뀌는 것처럼 느껴졌다. 대대장은 과장의 언사에 기분이 틀어졌는지 미간을 찌푸리며 과장을 노려보았다. 그러더니 이내 자신의 감정을 수습하려는 듯 입을 아래 위로 다물었다. 이를 악무는 방식으로 감정을 다스리는 타입이었다. 대대장은 군인 특유의 냉정함을 되찾고는 낮은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내가 무책임하다고 했어. 아무도 내게 무책임하다는 말을 할 자격은 없어. 알겠어? 아무도. 왜냐? 내가 아니면 아무도 여기 이 자리에 있지 않을 테니까. 아무도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자신의 조국을 수호하려고 하지 않을 테니까. 야전이 뭔지 전쟁이 뭔지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는 게 뭔지도 모르는 기생 오라비 같은 젊은 장교 새끼들은 하나같이 몸을 사리고는 도망쳐버리고 나만! 오직 나만이 여기 지휘관으로 남아서 바로 이곳을 지키고 있는 거요. 알겠어? 내가 목숨 걸고 이곳을 지키고 있는 거라고. 내가! 바로 옆에서 하루에 한 사람씩 죽어나가고 있는 이곳을 바로 내가 지키고 있어. 말을 하는 동안 대대장은 감정이 폭발해버렸다. 과장을 포함한 해주 일행은 대대장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다. 대대장도 자신의 감정을 추스르는 듯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는 다시 입을 꽉 물었다. 막사 내에는 일순간 정적이 감돌았다. 대대장의 말 알겠습니다. 제가 실수를 했군요. 과장이 조심스럽게 사과의 말을 건넸다. 대대장도 어느 정도 냉정을 되찾은 상태였다. 괜찮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어쨌든 체계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검을 통해 병의 원인을 알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부검은 걱정하지 마시오. 원하지 않아도 곧 희생자가 생길 테니까. 하루에 평균 1명씩은 죽어나가고 있어. 일단 오늘은 마련된 숙소에서 쉬도록 하시오. 숙소는 원래 배가 있던 곳을 지어놓았어. 나야 군인이니까 이런 천막막사에서 지내도 되지만 과장 일행은 숙녀분도 끼어 있으니 잘 만한 데서 자야 하지 않겠소. 혜주는 자신을 위해 숙소를 마련했다는 대대장의 말에 자신이 남자들만의 세계에서 짐이 되고 있다는 미안한 느낌이 들었다. 들어올 때 몸 수색을 할 때도 그렇고.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내선 전화의 벨소리는 귀청을 때릴 정도로 컸다. 대대장은 일어나서 뒤쪽에 있는 책상에서 전화를 받았다. 그래, 무슨 일이야? 어디? 삼중대? 알았어, 잠깐. 대대장은 전화를 끊지 않은 채 한 손으로 수화기를 들고 일행에게 물었다. 희생자가 발생했어. 지금 부검할 거요? 일행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지금 합시다. 그래야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있지 않겠소. 과장이 먼저 말했고 다들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할 겁니다. 과장이 대대장을 향해 크게 대답해 주었다. 막 죽은 시신의 부검이라. 혜주는 어쩐지 소름이 돋았다. 의과대학을 다니며 죽은 시신의 해부도 수없이 해보았고 살아있는 사람의 수술도 많이 해보았지만 이제 갓 죽은 시신의 해부를 해보기는 처음이었다. 그럼 데우지 말고 놔둬. 부검해야 하니까. 대대장은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는 밖을 향해 크게 소리쳤다. 이봐! 상병 최정태! 문 앞에 서 있던 초병이 크게 관등 성명을 대고 안으로 들어왔다. 이분들 7구역으로 이동시켜. 네, 알겠습니다. 대대장은 해주 일행을 향해 입을 열었다. 일어나서 제7구역으로 이동하시죠. 그럼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과장과 일행은 의자에서 일어나 초병을 따라 막사를 나섰다. 대대장은 밖으로 배웅조차 나오지 않았다.